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뭐냐면 왜 근데 갑자기 나가지? 지난 시간에는 그 테크니컬 디피컬티에 의해서 강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지난 시간에는 인터피어런스를 마저 봤었고, 그 전에 했던 게 뭐냐면 퀀텀 피직스가 도입되기 전에, 도입될 무렵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이론적인 혹은 실험적인 사실들이 관측되었는가 혹은 발견되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 중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의 스펙트럼을 기술을 할 때 우리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 하면 다음과 같은 걸 계산을 했더니 전체 에너지 덴시티가 무한대가 나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플랑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지 말고 빛이 전자기파가 가질 수 있는, 주어진 프리퀀시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거 한번 가정해 보자. 왜? 그냥 그러고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얻었어. 다음과 같은 에너지 덴시티를 얻었고, 물론 이거를 적분을 하면 유한한 값을 얻게 됐어요. 그 유한한 값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덴시티의 웨이브랭스에 대한 디펜던스가 실험과 아주 잘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맞냐? 그러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주어진 프리퀀시에 대해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주어진 진동수에 대해서 어떤 아주 작은 값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퀀타이즈 됐다고 얘기해요. 퀀텀이라는 게 이렇게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퀀타이즈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양들이 우리가 고연적으로는 연속적인 양이라고 생각했던 몇 개의 양들이 이렇게 불연속적인 미니멈을 가진 퀀타이즈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편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퀀텀 시어리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이게 됐었죠. 소리 이게 이론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너무 잘 나오는 게 기분이 나요. 그래서 뭐냐면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웨이브랭스에 대해서 아까 반 스펙트럴 레디언스라는 게 뭐냐면 단위 파장당 에너지 덴시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고전적으로 보면 아까 람다가 0으로 갈 때 람다의 몇 승분의 1이 분모에 있었기 때문에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람다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진동수로 얘기해보면, 프리퀀시로 얘기해보면 람다랑 웨이브랭스랑 프리퀀시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 와서 확 블로우업을 해버리는데, 실제 실험은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플랑크가 만들어진 공식에 의해서 이 식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냈다 이거죠. 이거는 템퍼러처가 2000 켈빈이었을 때의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로 만들어진 게 이게 가시광선인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양자역학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보면 그 스펙트럼, 에너지 스펙트럼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웨이브랭스는 템퍼러처에 반비례한다는 게 소위 윈의 법칙인데, 그래서 보면 템퍼러처가 점점 올라가면 이 피크가 점점 작아지겠죠. 템퍼러처가 높아지니까 작아질 텐데, 그래서 태양 표면의 온도가 대략 6000 켈빈 정도니까 그때가 되면 요 피크가 가시광선 영역으로 딱 와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와요. 그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디가 제일 맥시멈이냐? 초록색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에
태양이 무슨 색이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어릴 때 태양을 노랗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들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주위에 애들 보니까 애들이 태양을 해를 빨갛게 그려요. 그래서 야, 빨간 건 장작불이지 수치나 연탄불이 빨갛지 어떻게 해가 빨갛냐, 어떻게 이렇게 보면 노랗게 보이지 어떻게 빨갛냐. 저녁 노을이 질 때는 좀 빨갛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공기의 효과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노랗잖아. 그래서 노란색 했더니 딴 애들은 다 빨간색. 야, 이거는 아무리 내가 어리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의 색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내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뭐지, 텔리토비에서도 해가 노랗게 나오대. 그죠? 그래서 해는 노랗다. 슬런시어 스펙트럼이 빈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에 노란 데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 교수님이 광학을 하시는 분인데, 웃기지 마라. 태양은 초록색 빛에서 그게 제일 맥시멈이다. 태양은 초록색이다. 아니 보세요, 저게 어떻게 소가 뜯어먹는 풀 색깔이랑 어떻게 똑같냐고. 아무리 못 봐도 노란색이지. 그랬더니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되게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땐 되게 내기를 하죠. 그래서 내기를 했더니 정말 이 맥시멈은 초록색 빛에 해당되는 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이 피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시광선이 있으면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이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아요. 대개 우리가 눈이 받아들이는 거는 들어오는 인텐시티의 로거리즘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모든 감각기관은 소리나 빛이나 이런 건 생물체의 모든 감각기관은 들어오는 자극을 로그 스케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소리도 데시벨 이런 걸 본 것처럼 우리 눈도 로그 스케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들어오는 인텐시티. 물론 피크는 초록색이지만, 그래서 뭐냐면 태양빛은 흰색이에요. 5개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 그걸? 프리즘을 대보면 무지개로 갈라지죠. 그죠? 그걸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550 나노미터인가? 거기서 560 나노미터인가? 그런 데서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결과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냐면 플랑크가 처음에 제시한 생각이 뭐냐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주어진 진동수 프리퀀시 F에 대해서는 제일 작은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거의 정수배로만 존재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프리퀀시에 비례하면 비례상수를 넣어야지 이렇게 등식을 쓸 수 있죠. 이 비례상수를 처음에 플랑크가 도입했어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그 플랑크 상수는 여기 크기를 안 써놨네? 그러면 플랑크 상수는 이거를 잘 맞춰봤더니 또 이 문제는 아직 안 고쳤구만. 또 뭐냐면 H는 6.63 SI 유닛으로 쓰면 굉장히 작아요. 이건 줄 세컨드의 단위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프리퀀시가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곱해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 원자의 세계에는 아주 SI 유닛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물론 이 단위는 가군동량, 앵귤러 모멘텀의 단위랑도 같긴 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노란빛은 589 나노미터, 59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최소의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프리퀀시 H 곱하기 F인데, F는 람다분의 C니까 H에다가 요걸 곱하고 요걸 넣고, 이거는 C는 3 곱하기 10의 10승? 8승인가? 아니, 이게 항상 이젠 헷갈리죠. SI에서 빛의 속도가 얼마죠? 3 곱하기 10의 8승인가? 8승 미터 per 세컨드죠.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빛의 속도를 1로 놓는 단위계를 고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꾸려면 굉장히 헷갈리죠. 어쨌든 그거 집어넣고 거기다가 590 나노미터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쓰면 또 10에 많이 되니까 요거는 일렉트론 볼트로 에너지의 단위를 쓰면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19승 주울이니까 보면 2.1 일렉트론 볼트 해당되고, 감마레이는 웨이블랭크가 굉장히 짧은 거, 그래서 에너지가 1.35 MeV, 1.3에서 1에서 2 MeV 정도 되는 거를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그거 해당되는 웨이블랭크가 거꾸로 얼마냐고 우리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양쪽에다 H를 곱하면 밑에 있는 게 에너지니까 에너지에다가 2를 이렇게 하면 되게 보면 920 femtometer, 나노미터가 10-9승인데 femtometer는 10-12승 미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되면 그거에 되게 1000배 정도 되니까 한 1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원자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의 핵 안에 있는 물체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플랑크가 빛이 그러면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아인슈타인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게 현상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이 플랑크의 개념은 굉장히 재미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실험이 나왔어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포토가 빛을 얘기하는 거고, 일렉트릭이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에다가 포톤을 때렸더니 일렉트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실험은 금속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적당한 파장이 웨이블랭크가 짧은 빛을 쪼였더니 그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견됐더라 이거예요. 우리 그거는 고전적으로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자기파를 쏘이면 전자기파는 전기장이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을 하는 거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고체 표면에 전자들이 프리 일렉트론들이 있으면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전자들이 힘을 받으면 역시 일렉트릭 필드도 진동을 하죠. 일렉트론도 진동을 하죠. 일렉트론이 진동을 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말로만 했지만 전하를 띈 물체가 가속 엑셀러레이션을 받으면 빛을 내요. 전자가 진동을 하니까 빛을 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전자가 계속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쪼이면 힘을 받아서 점점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운동 에너지 점점 커지네. 어라 그러면 금속이 꽉 묶고 있는 원자핵이나 이런 게 묶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나오죠. 그래서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면 고전적으로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은 똑같지만 실제로 나오는 구체적인 현상은 또 빛을 쪼여서 전자기파를 물론 빛이 아니라 엑스레이나 빛을 쪼여도 되죠. 그래서 나오는 그 전자가 나온다는 현상은 퀄리터티브리는 둘 다 고전적으로도 맞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전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실험적 사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림이 복잡하죠. 그림이 복잡하지만 우리 밑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안에서는 그러면 이 안에 원자들이 막 있으면 전자가 튀어나와도 원자들이랑 부딪히면 어디 도달하지 못하니까 얘를 다 빼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이렇게 쪼여요. 이게 금속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전자가 물론 튀어나오는데 꼭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어떤 건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건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튀어나와서 어딘가 이렇게 똑바로 다른 데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 벽에 이게 금속판으로 만든 벽에 부딪히면 전자가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전류가 흐른 거죠. 여기 초래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외부에서 걸어줘서 전기장을 이쪽으로 걸어주면, 전자는 네거티브 차지를 걸었으니까 전기장을 이쪽으로 걸어주면 그 반대로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와도 잘
이쪽으로 가지 못하죠. 이쪽으로 자꾸 못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일렉트릭 필드를 이쪽으로 걸어주면 훨씬 더 가속이 잘 되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외부에서 이거를 조절을 해서 뭐냐면 전류가 나오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점점 이쪽으로 세게 걸어주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쪽으로 다 못 나와서 안 나오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까지 그때 외부에서 걸어진 포텐셜을 스탑핑 볼티지라고 하면, 물론 나오는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뭐냐면 이 외부에서 이 B는 그만큼 익스터널 포텐셜에 의해서 주어진 에너지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하나라도 있으면, 요거보다 큰 게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니까 아무리 큰 에너지를 가져도 요거보다는 작게 된다고 해서 스탑핑 볼티지를 흐르는 전류가 0이 될 때 이 볼티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스탑핑 볼티지라고 하고,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랑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이건 괜찮아요. 이건 정의를 한 거고. 지금부터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의 가장 중요한 사실 몇 개를 보면, 옆에도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보면 주어진 진동수에 대해서, 여기다가 전자기파를 쏘는데 진동수를 바꾸면서 넣는데, 어떤 진동수에 대해서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빛의 세기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보면 빛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죠?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진폭이 크면 클수록 전자기파가 세는데, 전자기파가 아무리 세도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거에 무관하다. 진동수에만 의존하더라 이거야. 빛이 세지면 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나오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고전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적으로는 뭐냐면 빛의 세기가 세면 진폭이 크고, 전기장의 진폭이 크면 전자가 훨씬 더 빨리 많이 가속을 하니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죠.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다만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써있지 않았지만 뭐냐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는 전자기파를 금속 표면에 쪼이는 순간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 전자기파를 쏘여서 전자가 진동을 하면서 점점 외부에서 근에 밀어주듯이 forced oscillation을 처음에 에너지를 적받게 받다가 점점 받아서, 그러니까 쪼인 다음에 한참 있다 나와야 돼요. 근데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세 개는 고전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빛이 세지면 우리는 고전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빛의 진동수가 어떤 특정한 금속에 대해서 어떤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세게 쪼여도 전자가 튀어나오질 않아요. 어떤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에서만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걸 우리가 threshold frequency라고 하는데, 고전적으로는 역시 설명이 안 되죠. 고전적으로는 어떤 진동수로 보내줘도 전자는 가속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튀어나오죠. 근데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볼 테지만, 이거 아까 본 것처럼 외부에서 external potential, 이거는 그 장치는 복잡하지만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밑에 있는 복잡한 건.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음수로 걸어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 이쪽으로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잘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쪽 음수라는 거 여기서 보면, 어느 순간에 전자가 하나도 안 튀어나오는 거, 흐르는 커런트가 Y축이고 포텐셜 디퍼런스가 보면, 여기가 스타핑 포텐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에 의해서
우리 뭐냐면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A랑 B는 무슨 차이냐? 스타핑 포텐셜은 똑같은 걸 보니 들어오는 진동수는 똑같은 빛에 대해서 전류가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다음에 아주 포텐셜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자는 전부 다 가속되게 만들면, 나오는 모든 전자는 전부 다 여기 부딪혀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면 튀어나온 건 다 나올 테니까 어떤 포화 상태에 도달할 테고, 그게 A랑 B인 경우는 다르죠. 다른 게 뭐냐면 B는 나오는 전자수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빛이 세지면 나오는 전자수가 많아진다니까, 요거는 프리퀀시는 같은데 A보다 B는 이 빛의 인텐시티가 훨씬 더 큰 경우 다음 같은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A와 B는 진동수는 같은데, 물론 스레셜드 프리퀀시보다 큰 진동수에서 빛의 인텐시티가 훨씬 더 큰 경우랑 작은 경우에 각각 외부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걸어서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게까지 스타핑 포텐셜을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실험을 비교한 그림이겠죠. 그래서 보면 그거를 다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러면 나오는 전자의 최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우리 이건 앞에서 스타핑 포텐셜로 우리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거랑 쪼인 빛의 전자기파의 진동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더라고 이거예요. 이게 빛의 에너지라고 했었죠. H 곱하기 F는 맥시멈,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상수. 다시 말하면 진동수는 최대 운동 에너지의 1차 함수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work function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거는 크기는 대략 한 few electron volts, 몇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속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본 것처럼 스타핑 볼티지가 E 곱하기 크기만 생각해서 E 곱하기 V 스탑으로 하면, V 스탑은 요걸 2로 나눈다면 이렇게 된.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이 그림은 X축이 프리퀀시고 Y축이 스타핑 프리퀀시예요. 그럼 스타핑 프리퀀시랑 F는 1차 함수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에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F가 0일 때는 우리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 이게 Y가 0인 스타핑 프리퀀시, 이게 0인 경우를 보면, 그때 프리퀀시를 보면 이게 0인 경우 그때 워크 펑션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가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쭉 엑스트라폴레이트해서 소위 말하는 Y 절편을 구하면 우리가 워크 펑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threshold frequency보다 큰 진동수의 빛만이 전자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크더라도 세더라도 threshold frequency보다 작으면 절대로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오케이, 플랑크도 전자기파가 진동수가 F일 때 HF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게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면, 그럼 그 진동수에서 빛이 전부 다 파티클로 돼 있어서 그 파티클 하나하나가 있어서 HF의 정수배로 100 곱하기 HF를 가진 전자기파는 HF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의 입자, 포톤이 100개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지 뭐. 그러면 포톤 하나하나는 H 곱하기 F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포톤 하나가 전자를 땅 때리면, 그럼 포톤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으니 깜짝 놀라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나가고 에너지를 얻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원자 핵들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잡아당겨서 전자를 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에너지가 워낙 크면 이런 모든 에너지를 결합해서 나가지 못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끊고 툭 튀어나와서 보는데도 그걸 다
제치는데 에너지를 쓰고 그러고도 에너지가 남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 묶여있는 상태, 금속 안에 여러 가지 핵이나 이런 걸로 묶여있는 상태를 극복하고 딱 나와 봤더니 그때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딱 썼더니 모든 식들이 전부 다 잘 해결이 되면서 이 식에서 보면 뭐냐면 threshold frequency가 있다는 거죠. threshold frequency가 뭐냐면 저 요걸 이렇게 거꾸로 쓰면 이게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스타팅 볼티지 아무것도 걸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프리퀀시가 그거보다 그 프리퀀시가 작으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0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힐끗 쳐다보고 이 단지 포톤이라는 전자기파가 그러면 진동수가 F면, 프리퀀시가 F면 전부 다 그 안에 전자기파는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H 곱하기 F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와서, 포톤들이 와서 전자를 하나씩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세다는 건,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이니까 포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때리면 에너지는 각각 포톤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데 포톤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여러 전자를 때려요. 포톤 하나가, 여러 전자가 하나를 때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포톤이 여러 개를 또 때리면 포톤이 여러 개의 전자를 때리죠. 그러면 그 중에서 물론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 전자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역시 뭐냐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물론 거기에서 에너지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이유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포톤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전자를 나오게 하는 거는 포톤 하나가 전자에 충돌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경우를 전부 다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거를 간단한 아이디어를 써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렇고 뭐 이래. 그 다음에 컴프튼이라는 사람은 실험 물리학자예요. 실험 물리학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더니 플랑크는 이론적으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퀀타이즈 돼 있으면 잘 설명한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는 전자에 포톤이 가서 부딪히는 거래. 정말? 그럼 실제 정말로 한번 그러면 충돌을 시켜보지 뭐. 그래서 전자기파를 전자에다가 충돌시키는 실험을 전 진짜로 해봤어요. 여기서 전자기파가 엑스레이가 들어오고 여기다가 전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샘플을 갖다 놓고 여기다 때리면 엑스레이는 굉장히 파장이 웨이브랭크가 짧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이 안에 있는 뭐냐면 뭐 전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서 탁 튕기고 나오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나오는 엑스레이를 이 주위의 디텍터에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컴프튼 이펙트는 이거 타겟이라고 했지만 이 안에 부딪히는 거는 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지만 전자기파가 와서 전자에 부딪히고 전자기파가 나가고 전자기파는 운동량을 전달하니까 전자도 튕겨나오고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이거는 고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자기파가 들어오면 전기장이 있으니까 이걸 전자를 진동을 시키죠. 전자를 진동을 시키면 가속되는 전하를 띤 입자는 전자기파를 내니까 이렇게 하면 전자기파를 내요. 전자가. 그 내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프리퀀시는 포스트 오실레이션의 진동수랑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렉트릭 필드의 진동수랑 똑같은 진동수를 내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충돌한 각도에 따라서 요 각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 각도에 따라서 파이가 0일 때 45도일 때 90도일 때 보면 그때마다 원래 충돌하지 않고 원래 지나가는 곳에 피크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딴 곳에 생기는 피크가 있는데 그 피크가 생기는 곳에 봤을 때 그때의 웨이브 랭스는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고전적으로 설명하는 거로는 전자기파가 전하와 충돌해서 튕겨나오는 빛이 튕겨나왔을 때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튕겨나온다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니 그래? 그러면은 우리 고전적으로 전자기파가 전자를 이 안에서 이렇게 가속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이 포톤 하나 전자기파 안에 포톤이 여러 개가 지나가는 포톤 하나가 여기 있는 전자를 때린다고 치지 뭐. 그러면 갑자기 이 문제가 충돌 문제로 바뀌죠. 파티클과 파티클의 충돌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프리퀀시가 F면 에너지가 HF인 포톤이고 그의 운동량은 우리 전자기파일 때도 배웠어요. 에너지를 C로 나눠준 게 운동량 전달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운동량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놀랍게도 F를 C로 나눠준 게 뭐냐면 람다분의 1이에요. 그래서 포톤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충돌 그것도 뭐냐면 인일래스틱한 게 아니라 일래스틱 우리 펀더멘탈 레벨에서는 전부 다 일래스틱 충돌만 하니까 왜냐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뭐 흡수해서 딴 상태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래스틱 스캐터링 2차원 일래스틱 스캐터링 문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컴퓨터니 그렇게 해결했던 문제를 봤더니 우리 조금 아까 있는 그 복잡한 실험 장치를 머릿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걸로 바꾸는 거죠. 전자가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정지해 있고 원점에 여기서 웨이브랭스 람다인 혹은 프리퀀시 F인 엑스레이가 들어왔다가 충돌 후에는 엑스레이는 파장이 람다 프라임 이거는 틀림없이 이쪽으로 세트되는 걸 일렉트론이 다음과 같이 나가는 경우를 우리 보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일래스틱 스캐터링이면 일래스틱이든 일래스틱이든 운동량은 충돌 전과 후에 모멘텀은 보존될 거고 일래스틱이면 에너지도 보존되니까 세 가지 법칙을 쓰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를 볼 텐데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 HF는 요건 정지 일렉트론 정지에 있으니까 요건 HF 운동 에너지가 없고 여기는 HF 프라임 플러스 K. K는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고.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 카이네틱 에너지의 데피니션이 MC 제곱 감마 마이 이것도 무슨 얘기야? 왜냐면 이게 충돌하고 나면 이게 전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는 대략 조금 아까 봤었죠. 감마레이도 이게 엑스레이가 대략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하면 뭐 몇 킬로 일렉트론 볼트 뭐 이렇게 뭐 1 메가 일렉트론 볼트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자가 정지한 질량 에너지가 대략 0.5 MeV니까 이걸 때리면 굉장히 나가는 게 상대론적으로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상대론을 안 배웠죠. 그래서 우리 그냥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쓴다는 걸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MC 제곱 감마 마이너스 1 감마는 소위 로렌츠 팩터라고 하는데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분의 1 사실은 저렇게 쓰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원래 카이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체 에너지는 상대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P제곱, C제곱, M제곱, C4승이라고 써요. 이게 운동량이죠.
정지해 있는 입자인 경우에는 m제곱 c 4승의 스퀘어 루트가 mc제곱이에요. 정지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소위 rest mass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정지했을 때 거 빼고 움직였을 때만 생기는 에너지가 얼만데, 그럼 정지했을 때를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스퀘어 루트 p제곱 c제곱 플러스 mc제곱 c 4승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원래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그럼 이거랑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배웠던 카이네틱 에너지랑은 아주 달라 보이는데요.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 거는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P가 여기서 C제곱을 끄집어내면 여기는 M제곱 C제곱, 여기는 P제곱. M 곱하기 V의 형태인데 C가 V보다 작으면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non-relativistic, 비상대론적인 극한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작아요. P제곱 C제곱이.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MC제곱으로 끄집어내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P제곱 M제곱 C제곱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1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제로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mc제곱 1 플러스 2mc 제곱분의 p제곱 마이너스 1 1은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면 2배 mc제곱 없어지고 p제곱 더하기 p의 4승의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텀은 우리가 많이 본 카이네틱 에너지의 형태죠. 그 다음에 이게 그리 크지 않을 때는 P 4승은 틀림없이 C 4승으로 훨씬 더 많은 걸로 서프레스 됐기 때문에 우리 저걸 무시하고 쓴 게 고전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이네틱 에너지는 비상대론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가는데 그게 사실은 요거고 요거를 속도로만 표현한 게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복잡하고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냥 요거만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요거만 받아들이면 우리 뭐냐면 위에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mt 스퀘어 감마 마이너스 1로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면 F가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H, 람다 프라임분의 H, MC로 나눠주면 M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데 뭐냐면 역시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바뀌었고 운동량은 우리가 잘 아는 MV에다가 아까 봤던 로렌츠 팩터인 감마를 붙여서 감마 MV로 써요. 이제 빠를 때는 감마가 속도가 점점 커질 때는 이게 작아지니까 1보다 굉장히 큰 양이 돼서 실제로 비상대론적인 경우보다는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먼저 X축 방향의 모멘텀 처음에 들어온 게 뭐죠? 람다분의 H죠. 이거밖에 없고 나가는 건 이거랑 이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람다 프라임으로 나니까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코사인 파이 플러스 이거의 감마 MV의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처음에 0이었고 이건 Y 방향은 사인 파이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감마 MV 사인 테타.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요식을 결합을 하면 결합을 어떻게 하지? 요 두 식에서 파이를 없앨 수 있죠. 어떻게 파이를 없애냐면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도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의 형태가 돼서 파이가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해볼까? 그걸 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넘겨서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한 다음에 집에서 계산한다 그러면 안 하지. 내가 해야지. 자, 그래서 보면
이걸 넘기면 람다분의 h 마이너스 람다, 아니 이게 아니잖아. 람다분의 h 빼기 감마 mv 코사인 테타가 람다 프라임분의 h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h 오버 람다 프라임 사인 파이는 감마 mv 사인 테타죠. 양변을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됐죠. 양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오른쪽은 람다 프라임 분의 h의 제곱, 오른쪽은 h 오버 람다의 제곱,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의 제곱이랑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역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플러스 감마 mv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크로스 텀이 남아있죠. 마이너스 2배 람다분의 h 감마 mv 코사인 테타. 아, 내가 이걸 없애면 안 되는데. 밑에는 코사인 파 거꾸로 썼네. 이러면 이걸 세타로 쓰게 되니까 안 되죠. 마지막 걸 파이로 써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파이에 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했던 그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되죠. 이거를 뭐냐면 테타를 없애면 되겠네. 테타를 없애면 감마 mv의 제곱은 우리 이제 아이디어를 알았으니까 요거를 오른쪽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되죠. 이거는 람다분의 h의 제곱 플러스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니까 마이너스 2배 h 제곱 람다 람다 프라임 코사인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항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감마 제곱 m 제곱 v 제곱이죠. 근데 v 제곱은 요거를 거꾸로 쓰면 감마분의 제곱분의 1은 1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제곱. 거꾸로 썼는데 c 제곱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분의 v 제곱은 1 마이너스 감마 제곱분의 1이니까 감마 제곱분의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마 제곱분의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m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러니까 c가 어디서 빠진 것 같은데? c가 c 제곱이 빠졌으니까 c 제곱을 곱해줘야 되죠. 다음 것이 쓰면 되죠. 다음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됐고, 저 위에는 감마만 어떻게 쓰면 되겠네. 근데 감마는 여기 있으니까 뭐냐면 mc 제곱이 그리고 여기 있죠. 뭐냐면 어디 갔어? 람다분의 h 마이너스 람다분의 h 프라임이 mc 감마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좀 잘하고 있지. 그러면 감마는 이걸 mc를 1로 나눠줘. 그 다음에 감마는 1을 더해주면 되죠. 1 플러스 mc분의 람다분의 h 마이너스 h 오버 람다 프라임이죠. 따라서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걸 제곱을 하고 1을 빼주면 앞에는 1은 없어지고 1 오버 m 제곱 c 제곱에 h 오버 람다 마이너스 h 오버 람다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mc h 오버 람다 h 오버 람다 프라임. 그래서 순전히 계산이에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여기다 m제곱 c제곱을 곱해야 되죠. m제곱 c제곱을 곱하면 이게 뭐랑 같냐면 람다분의 h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더하기 m제곱 c제곱을 곱하라 그랬지. 2배 mc h 오버 람다 h 오버 람다 프라임. 이제 복잡하지? 이제 복잡한 식은
잉크색을 바꾸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제곱은 요거 제곱 사라지고, 요거 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 크로스텀만 남죠.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2배 h 제곱 람다 프라임 코사인 파이는, 이것도 크로스텀이 마이너스 2배 h 제곱 람다 프라임 플러스 2배 mc 람다분의 h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h. 그럼 이것도 요 양을 람다 프라임분의 h로 묶으면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네.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가 드디어 생겼네. 그러니까 양변에서 2를 없애주고 h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람다 프라임을 다 곱해주고, 그럼 2가 있네. h 여기도 있었지. 2가 있었죠. 그러니까 2도 다 없어지고, 람다 프라임 빼기 람다는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앞에 h가 있었고 mc로 나눠주면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었지만 바로 이 식을 구했어요. 우리 다만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우리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구하면 보니까 드디어 웨이브랭스의 변화가 포톤이 튕겨나오는 앵글에 의존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파이가 0이 되면 전혀 스캐터링이 되지 않는, 아까 있을 때는 그게 1이 되니까 그때는 두 개의 람다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 경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 비례하니까 요 간격이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 비례하니까 요게 요 사이의 요 간격이 맥시멈과 맥시멈 사이의 간격이 코사인 파이. 이 경우는 뭐죠? 90도면 코사인 파이가 0이니까 1. h 오브 mc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컴프튼이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포톤은 그러면 입자야. 그러고서 입자의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고 해서, 파동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돼서 이게 코히어런트한 웨이브면 이 앞에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기는데, 그러면 포톤이 입자라고 하면 여기서 입자를 이렇게 쏘면 입자가 어떻게 두 개가 간섭을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론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1960년대 70년대 그때에서야 가능한 게 뭐냐면,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점점 줄여요. 점점 줄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빛이 1초에 포톤 100개, 1초에 포톤 5개 더 줄여서 1초에 포톤 하나씩 나오게 만들었어요. 1초에 포톤 하나씩 나온 다음에 수도 없이 기다려요. 그럼 뭐냐면, 그때마다 뭐냐면 포톤이 하나 나와서 지나가고, 물론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여기 나오는 건 드물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나와서 툭, 여기 있는 점을 사진건판에 점을 포톤이 와서 사진건판을 때려서 생긴 점이에요. 전혀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어디 나타나지 않죠. 좀 더 기다려서 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없죠. 이런 게 무슨 인터피어런스 패턴이라는 거야 하고 했는데, 점점 수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상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인터피어런스 패턴과 아주 똑같이 포톤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생겨요. 그리고 포톤이 자주 도달하는 곳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오래 했더니 요 패턴은 정확히 인터피어런스 패턴과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이렇게 입자라고 하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포톤 여기 있는 이 인텐서티란 건 그럼 도대체 뭐냐? 포톤을 발견할 확률이죠. 여기 많이 있는 거 포톤을 발견할 확률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텐서티라는 거는 포톤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광자라고 포톤이라고 하면 나오는 포톤이 발견될 확률의 인텐서티는 확률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일렉트릭 필드를 알면 이건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하는 거죠.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는데 그걸 제곱을 하면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포톤을 발견할 프로버빌리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왜 포톤만 그래야 돼? 전자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앞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의 시간이 조금 줄었지만 우리 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